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홍덕구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인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맡은 유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1부는 저희 당원교육으로 저희 탄소중립에 대한 특강이고요. 2부는 우리 지원 위원장님 특강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한 1시간 30분, 위원장님 특강 30분 정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난 후에 특강 전에 저희가 단체 사진을 한번 앉아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개회식 끝난 다음에 유동 없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설현민,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민중 호국 영령에 대한 문령이 있겠습니다. 율동, 문령.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덕구 박윤철 노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저희 지역의 큰 어른이시죠? 홍성열 상임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최진석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덕후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숙자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홍덕구 지역위원장이신 이현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북도당 부위원장이신 신용환 서원대 석좌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시도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충북도의회 박진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주시의회 김은숙, 한동순, 허철, 정현숙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행하시는 운영위원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수민 청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동위원장이자 충북도당 홍보소통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찬준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훈덕구 소상공인 위원장이자 자연보호중앙연맹 충북도 협의회 사무처장을 맡고 계신 김대경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북도의회 전 위원이신 최격천, 박상돈 전 위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환찬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변정균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운영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잠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네, 흥덕구 여성위원 이간영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네, 흥덕구 여성위원 박정은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부로 여러 가지를 더 많이 갖게 된 충북 민사모 이관영 신승주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서일동 제약군인의 서승덕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원구 황용수 소상공인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내빈께서 참석하셨는데요. 제가 아직 그 내빈들 들어온 순서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아서 이후에 들어오는 일이 있으면 차후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덕과 더불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흥덕구 지역위원장이신 이현희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는 다 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주제가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과 공공 재생 에너지인데 엄청 어렵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기후 위기 탄소 중립이 주제인데 이렇게 어렵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에 지금 뭐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도 무척 덥죠? 네. 아마 내년에는 더 더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후 위기로 인해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이 미치고 있고 또 그 풍수의 때는 비가 또 계속 또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내년에 아마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홍수나 침수 피해 이런 것들이 나고 있고 그래서 기후 위기를 인해서 지금 전 세계 2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서 기후 위기,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것이 모든 세계 정부의 각 나라 정부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청주와 충북에서는 이 탄소 중립,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사각지대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그 출신의 단체장들이 기후 위기,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 마인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정책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기후 위기, 탄소 중립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청주나 충북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 문제의식은 우리 흥덕구에서부터 먼저 그런 기후 위기에 대응한 생활 속의 작은 실천들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었고 거기에 또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유영아 위원장님을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잘 좀 이런 취지에서 우리 흥덕부터 좀 모범을 보여보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회의도 하시고 특강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든든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영하 위원장께서 흥덕구에서 기후위기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많이 좀 힘을 모아주는 취지에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오늘 이 강의가 저까지 포함하면 2시간짜리예요. 얼마나 지루한 강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마 그 TV나 뭐 이런 데서 남들한테 탄소 중립, 기후위기, 뭐 재생에너지 이런 얘기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전문가님한테 제대로 한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기후위기 시대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좀 시간이 길지만 제대로 한번 오늘 시간을 내서 한번 들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좀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왕에 시간 내신 거 오늘 한번 제대로 기후위기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알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인사 말씀을 해주신 이현희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인사 소개를 잠시 못한 분들을 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전 의원이신 최동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자동차 주민자치위원회 김근혁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축구 BPW 조민장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과 공공 재생 에너지 특강을 준비해 주신 이정필 박사님의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은 전 국회의원 에너지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 시장군수 부천장협의회 탄소중립 분과위원, 현 발전사업 고용안전협의체 전문가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력서가 한 4장 되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해 주시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과 공공재생 에너지 강의를 해주러 오신 이정필 소장님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정필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목이 어렵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렵죠. 탄소 중립도 어렵고 혹시 탄소 중립 처음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여담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좀 머리를 좀 회전을 한 차원에서 좀 질문 내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강의하니까 탄소 중립 하니까 바로 떠오르는 연상되는 것이 자동차 기어 중립이잖아요. N. 그걸 떠올리시는 많아요. 이렇게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이게 일정하게 지금 좀 상식적인 용어가 돼서 이해도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얘기가 좀 더 활동력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온실가스를 통칭해서 탄소라는 얘기를 하고 뒤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그게 많이 배출되죠. 저희가 감축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줄이기 어려운 양이 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흡수를 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혹시 탄소 흡수 들어보셨나요? 네, 바다에서 흡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도 그렇고 좀 더 우리 일상적으로는 나무는 산소를 우리 안에 주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잖아요. 충북에 최근에 큰 산불 났나요? 다행히 이거 모래는 없었죠. 경남 쪽에 큰 산불이 있었고 알고 있어요. 경남 경북 쪽에 그렇죠. 그러면 다시 산림이 큰 산불이 나면 큰 여러 가지 손해들이 있죠. 공식물 피해도 있고 위험 피해도 있고 작게 있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무가 가지고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한 번에 밖으로 공기 중으로 다시 배출이 됩니다.
전환하는 의미에서 중립이라고 용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에너지 전환, 집에서 어떤 에너지 쓰세요? 전기. 전기 어디서 오죠? 원전에서도 오고요. 석탄발전소에서 오고요. 혹시 집에 옥상에 아니면 유부지에 뭐 태양광, 미태양광 혹시 설치해서 전기 직접 생산하신 분 있나요? 없으시고요. 한 분 3kg 올리셨어요? 3kg 같은 어디? 제 작은 거 미태양광 베란다에다가 시골집에 아마 3kW 정도에서 정부 지원금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한 분 계시니까 50분 정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몸소 여러 가지 실천 활동이 있지만 내가 재생에너지 그중에 대표적인 태양광을 직접 설치 일부는 정부 지원금 받아서 자부담을 해서 설치해서 그거를 자기가 소비하는 이걸 우리는 기후시민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활동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실천 활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작지만 소중한 에너지 전환의 실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공공재생에너지는 설명드릴게요. 지금 재생에너지가 국내에서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저는. 약간 그래서 다른 국제 유엔이라든지 국제 회의 가면 좀 창피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특히 큰 풍력 발전이라든가 큰 태양광 발전, 작은 거 말고 큰 규모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좀 민간 자본 내지 해외 자본이 거의 많이 잠식을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에너지 주권의 문제, 국내 어떤 기업의 제조업이라는 기업 경쟁력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일정 부분은 국가 공기업, 발전 공기업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부분은 책임감 있게 자기가 직접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석탄 발전소 대부분은 발전 공기업이 소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를 해야 돼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책 공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칭찬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석탄 발전소라고 합니다. 혹시 정책 공약을 좀 꼼꼼히 보신 분, 지금 지도위원회 하는 행사기 때문에 당원들이 대부분 이걸 보고 잠시만요. 그러면 선거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정책 공약 좀 보셨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한 분 지금 아실 것 같고, 그러면 한 분 어떤 내용이죠? R200 있죠. 그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 나왔던 정책 공약이고요. 이번에는 대통령 정책 공약지에 보면 2040년까지 국내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모두 폐쇄하겠다. 그건 기존의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기존 정부가 훨씬 더 진취적인 비용까지 담고 있고요. 유엔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공고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건 자체는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상에서 말이 쉽지 할 게 너무 많아요. 이 뒤에도 설명드릴게요. 제가 3시 30분까지 끝내는 거 되어 있고, 저 혼자 떠들면 제가 좀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알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질문도 드리고, 필요하면 간단한 토론거리가 있으면 토론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 혹시 이제 맞추신 분은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의원님이라든가 주최 측에서 상품을 준비했을까요? 너무 제가 즉흥적으로 사전에 얘기된 바 없어서 아마 뒤에 뭐가 있겠죠?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렇고요. 거기서 그러면 스페이스바 넘겨주시면 될까요? 그래서 네 가지 정도 담을 거예요. 이게 영어도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새 워낙 뉴스라든지 다큐멘터리, 영화 등등에서 많이 탄소 중립, 기후위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접하시니까 보통 이럴 때는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 오시냐고 확인한 다음에 가운데 정도로 좀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느끼기로에는 많은 동기, 결정이 있다고 봐서 수를 조금 올려보자 라는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게 오늘 했던 내용들이 바로 훈덕부에서 바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제가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다만 공통되게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 그리고 이후에 아마 다른 토론 시간이 아니라 다른 회의
다른 공간에서 구체적인 활동 방향이라든지 사업 내용들을 구성해서 실천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힌트를 같이 나누는 자리로 얘기를 하고 삽니다. 너무 글씨 작습니다. 이건 글씨 보실 필요 없어요. 올해 여러분이 기후위기로 가장 힘들었거나 아직도 여러분이 가지지 않았지만 혹시 기억 남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나요? 직접 체험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인들에게 들었던 거 얘기. 네? 산불. 네. 엄청나죠. 그렇죠. 얼마 전에 호수 산불 있었고요. 혹시 청주나 충북에 혹시 몇 년 전에는 지하차도 오송자차도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창사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많이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때 그 사건으로 지금 몇 달 전에 청주에서 다른 강의로 왔었어요. 몇 달 전에 터져서 좀 크게 얘기해요. 안 들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걸 마이크를 가까이. 알겠습니다. 이게 괜찮나요? 네. 네. 필요한 거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중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 강도라든가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될 겁니다. 다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몇 달, 몇 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송 지하철도 마찬가지였고요. 산불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한 계절 지나면 많은 것을 잊고 삽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망각하면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거 넘어갈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여기서는 외우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전 세계에 온실가스가 얼마큼 나오고 있고 얼마큼 줄여야겠다는 내용을 이미지 도표로 만든 내용이에요. 좀 딱딱하고 어렵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 하더라고요. 이것은 1999년부터 2030년 5년 남았습니다. 5년까지 해서 이제 배출량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큼 줄여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뒤늦게 수업 들어오신 분이 이걸 보고 이거 주식 호가창 아니냐? 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급격하게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 심각성을 말하는 거고요. 대신에 우리가 현실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냐 볼 때는 많은 나라,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지방 정부들이 몇몇 나라, 몇몇 지방 정부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많은 나라, 많은 지역 정부 그렇지 못하다는 게 국제적 평가입니다. 충북과 청주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17개 광역 시도가 있고요. 200개가 넘는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중간? 꼴찌? 근거 뭡니까? 최근에 그 시청이나 이런 구청 들어가서 환경에 관련해서 뭔가를 했다 하는 사진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진만 있고 보고서나 이런 거는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척만 하고 안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요? 반대 없어요? 그래도 당장 건강보면 억울할 법한데 아닌가? 그 사진에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무슨 아이들이랑 같이 뭐 쓰레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재활용하는 걸 만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종이를 뭐 재활용을 해서 만든다든지. 근데 그래놓고서는 이제 보고서만 내고 끝인 것처럼 이제 사진 보고 어떤 결과치를 냈다라는 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뒤에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다른 강의에서 잘 다루지 않는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1시간 반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끝난 다음에 시간 지나면 그때 강의에 같이 나눴지 너무 지루했어, 너무 어려웠어 이렇게 인상도 남겠지만 하나는 그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또 하나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도 좀 심각성이라든지 경각성을 가질 필요가 있구나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몇몇 나라에서 몇몇 지역에서 기후위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되는 지역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내전도 벌어지고 있고요. 아직은 한국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치안도 있고 경도 남을 정도로 시민의식도 있고 질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안보리라든가 안전보장 이사회라든가 각종 서브에 산하에 있는 기구들에서 이거를 기후 안보, 이거 막기 위해서는 기후 평화가 중요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담론은 있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도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고 중동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들이 잘 실제 현실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구나 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번 큰 전쟁이 터지면 마찬가지 선물처럼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그 중에 하나 요새는 국방 부분, 군사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실로 엄청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 종식도 중요하고 평화 체계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막을 이유, 명분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분쟁이나 전쟁을 예방하거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만 합니다. 대신에 많은 나라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온실가스 배출을 공개하는 데이터에서 국방 부분, 한국식으로 말하면 국방부 아니면 방산업체겠죠. 숫자를 국가 비밀 내지 아니면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포함하진 않습니다. 다만 독일이나 몇몇 나라들은 공개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라든지 그 나라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축 대상, 무엇을 어떤 대상을 놓고 감축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건 블랙박스에 있는 거죠. 우리 얘기는 비상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 아마 여기에 대한 좀 통일된 감축 수단이라든지 계획 이런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국제적으로 마찬가지고. 혹시 아시는 인물이나 참여했던 행진이 있습니까? 네. 어떤 거 있습니까? 기사 기후적 파업. 위기. 그렇죠. 올해는 9월 27일 열린다고 하잖아요. 거기 또 대통령. 툰베리, 맨 오른쪽 네. 그렇죠. 툰베리 그리고 그 툰베리가 무동력을 타고 항해하는 거 그거 무슨 네 그렇죠. 지금 툰베리가 유엔에서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의 단상에 올라가는지 초청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나중에 기회 되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각종 직접 활동이라든지 과학자들이 밖에 나와서 시위하는 모습이라든지 한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린 행사처럼 주로 서울에서 또는 지역에서 같이 모여서 가운데 여러 가지 기후 정의를 외치거나 감축을 해야 된다, 유익 잘 적응해야 된다, 라고 요구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시민들, 학생들, 노동자들, 종교계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충북이나 청주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했었나요? 서울로 지켜졌나요? 서울 올해는 청주에서도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기후위기 하게 되면 혹시 농사 짓는 분 계세요? 아니면 주로 기후위기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런 거에서 좀 영향을 받는 경제활동 회사에 종사하시는 분이시나요? 다행이네요. 혹시 관심 있는 주제가 있을까요? 예컨대 뒤에 살펴볼 기후정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 문화, 예술, 청소년, 돌봄, 노동자,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젠더, 교통, 주거, 주택, 에너지, 이주노동자, 또 국제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가 있나요? 왜냐하면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때 사실은 크게 운영할 수 있지만 그 세부 의제에 따라서 분과라든지 세부 의제에 따라서 과제도 검토하고 실천활동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혹시 관심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위기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겠지만 그 중에 이 이슈, 이 의제는 좀 더 관심사고 평상시에 뭔가 했던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더 가야겠다 찾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후에는 특정 이슈로 한번 좁혀서 접근하는 것을 제안드린 거고요. 여기 알록달록한 게 있습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있어요. 무엇이죠? 무엇일까요? ESG. 약간 다릅니다. 맞습니다. 지속하는 발전 목표의 영어 약자를 말합니다. 이게 가장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가장 포함되고 있는 국제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얘기하는 주요 목표들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17번까지 그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로 있고요. 경제 성장, 빈곤 대책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2030년까지가
유엔에 주관하고 있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혹시 충북, 청주에 지속가능 발전 계획이 있을 텐데요. 보신 분? 한 분, 두 분 계시고, 세 분. 어떤 내용이 기억이 남나요? 청주시에서 지금 그 SDG의 17개의 목표에 과제 중인 ESG의 정책 연구회를 구성해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이렇다 할 만한 성과,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었을까요? 현재 용역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ESG의 정책 과제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각그 시에서 주관하는 정책 사업에 사업별로 좀 반영을 하기 위한 조례 연구. 다른 분들 혹시 청원하실 분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숙사 활동을 하는데요. 충북 기숙사는 충북 지속적. 네, 5개년 계획을 세워라고 해서 했는데 그 바뀌잖아요. 그 내용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시 해와라. 근데 저희들 의견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지금 하고 있어서 그 기존의 내용들을 보면 그 저희가 그 지수가능한 목표에 맞춘 게 아니라 기존의 공무원들이 자생한 사업을 저희다가 다 맞췄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수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각 분과에서 한 포럼이라든가 의제 신청하는 내용만 넣어도 이게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공무원들이 해왔던 거에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너가 그 정부에서 하나 다시 해라. 그러면 이름 바꿔서 또 좀 실질적으로는 이 지수가능 발전의 목표에 좀 맞지 않아요. 네, 뒤에 살펴볼 탄소 중립 기본 계획 내용 볼 거예요. 국가도 세우고, 충북도 세우고, 청주도 세웁니다. 이게 다 세워져 있어요. 이게 지속가능 발전 이 계획과 내용이 밀접하게 내용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꽤 오래전부터 전 세계, 한국사에서 상식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자체로 각종 목표라든지 계획도 거창한 슬로건이 있지만 실제로 별 성과가 없거나 어떻게 보면 탁상 공론에 가까울 수 있어요. 많은 건 그렇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지금 수립되어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탄소 중립 실천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속하는 못하는데 탄소 중립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좀 근본적 의문이긴 해요. 그러면 왜 여태까지 잘 안 됐을까? 병목 지점이 무엇이고 장애가 무엇인지를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좀 아시면 좋아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 국제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제 법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992년에 브라질 리우라고 있어요. 동네가 있는데 큰 동네죠. 리우 하면 떠오르는 게 얼마 전에 아마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리우. 거기서 UN 기후변화 기본 협약이라는 걸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참여하게 되고요. 논의 끝에 좀 상징적인 협약이었고 옆나라 일본에서 교토에서 1997년에 교토 의정서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감축이라는 대응 활동을 해보자 라고 결의를 한 거죠. 다만 이때는 대상이 선진국만 해당했습니다. 감축 국가가. 한국 당시에는 개도국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한국은 의무 감축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흡니다.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트랙으로 다른 협정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2015년에 파리 협정을 위한 결과물을 내봅니다. 그것도 많이 신속도 때 내는 거고요. 이때는 차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때는 모든 나라나 선진국, 개도국, 빈국도 각자 역량에 맞춰서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성과를 유엔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참여합니다. 북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목표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2021년부터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거의 5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설명드릴 2030년의 목표가 있고 감축 목표가 있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겠냐 못하겠냐 등등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제 한 발짝 나갈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 세계의 흐름이다. 퀴즈 하나 드릴게요.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최근 기준으로 해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인도. 예, 중국, 인도, 미국 미국. 조금 나요? 중국. 예, 중국 투표. 예. 그러면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미국이 1등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정한 한 해를 기준, 최근 해를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역사적 배출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대 1750년 또는 1850년 이후를 기준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 합산한 숫자가 1등은 어딜까요? 영국. 그 이유는 아마 산업화 같은 거겠죠. 산업혁명. 또 다른 분 있나요? 미국. 그 다음에 중국은 아직 안 되나요? 여전히 1등은 미국입니다. 다만 몇 년 지나면 현 추세대로라면 중국이 이제 앞지르게 됩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나라마다 얼마만큼 많이 배출했다, 난 배출하지 않았다, 별로 없다. 이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유엔에서 모든 국가가 1인 1표의 원칙적으로 하는 걸 별로 투표할 때 힘센 나라가 있잖아요. 힘센 나라는 대부분 많이 배출한 나라들이에요. 많이 배출해오고 있고 표 없는 나라들은 배출을 별로 안 했어요. 경제 성장도 부족하고 그런 나라들 오히려 더 배출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반대 논리도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그룹을 짓습니다. 그룹을. 그래서 서로 많은 경쟁을 해요. 일종의 교섭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힘 있는 나라들에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긴 해요. 이런 것들이 매년 유엔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륙별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파리협정 같은 것을 맺는 회의를 합니다. 올해는 공교롭게도 브라질에서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넘어갈 텐데요. 과거에는 우리 이런 게 온실 기체 온실가스야. 이거 어디서 많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배출을 줄여 감축해야 돼. 라는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심각하고 또 과학적 사실이 많이 밝혀지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2021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1년 쉬고 개최했던 총회에서 합의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벌써 이런 얘기 나옵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이지만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것들에서 명확한 명시적인 합의를 이루어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각국이 작성을 해서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걸 숫자를 합산해 보니까 유엔에서 기준으로 삼는 1.5 달성에 택도 없어요. 왜냐하면 각국이 알아서들 목표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교토오점서에서 파리협정을 넘어온 순간. 그래서 각국이 매우 능동적으로 할 이유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하게 되면 무임승차를 할 수 있잖아요. 별 노력 없이. 또 혜택을 같이 편의를 획득하기 때문에 이런 좀 다툼도 갈등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배출되니까 아마 이게 1.5도라는 것이 전 세계 파리협정에 체결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1.5도 온도 상승을 제한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이미 2021년에 공식 서류에서 나온 거고 지금은 전 세계 많은 기술자들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냐? 그렇지 않죠.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조금 더 온도 상승하더라도 그 당시 그 기후에 적응도 하면서 감축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관심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 공동 합의문이고요. 이제 친한 나라들끼리 마음 많은 나라들끼리 서로 이제 또 그룹핑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문제를 결정 같이 우리 해보자라고 해요. 그래서 국제적인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를 만듭니다. 이때 2021년이니까 문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가고요, 관원과 기초 단체장도 많이 가서 별도 회의를 하고요. 서로 회의한 다음 결과물을 발표하기도 하고 각 도당직도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 당시 한국 정부 그리고 갔던 지자체 단체장이 서명했던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메탄이라는 것은 온실가스 기체, 온실 기체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메탄. CH4. 네. 소에 그렇죠. 축산, 농림축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LNG 가스 쓰잖아요. 가스도 불안전 연소되거나 누출될 때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자. 그리고 또 하나가 폐기물 쪽에서 나옵니다. 썩는 거 가려가는 과정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가보자 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여기까지 배열되겠습니다. 또 산림 이게 내용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탈석탄, 석탄발전소에 정기적으로 폐쇄한 동참하고 관련된 공적 금융은 투입하지 말자라고 내용들도 있지 않겠습니다. 한국도 일부는 차별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화석연료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기후 오실가스는 거의 80%가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화석연료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탄 배출이 있고, 가스, 천연가스로 보통 말하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석유! 그렇죠. 가 주로 대표적인 화석연료이지요. 여러분들 쓸 때는 석탄에 지금 연탄소 성분이 있긴 하지만 에너지 상황에도 있고 다른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 과제가 있긴 하지만 연탄 혹시 집에서 댁에서 쓰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그럼 그렇죠. 석탄 주로는 국내에서 석탄 발전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발전소에서 긴 송전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공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여기가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러면 석유는 주로 어디서 쓸까요? 자동차 수송에서 많이 쓰죠. 이거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난방에서 쓰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기는 집에서 석탄발전소에 나온 전기는 송전망, 대전망을 통해서 대급을 오잖아요. 그래서 간접 배출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플러그를 연결시키면 온오프하게 되면 전기가 들어올 텐데 기계가 돌아가고 노트북이 켜지고 TV가 켜지고 조명이 켜질 텐데 그것은 여러분이 전기를 쓰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적으로 배출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배출한다는 의미에서 간접 배출이라고 해요. 직접 배출되는 곳은 충남, 경남, 석탄발전소가 많은 곳에서 직접 배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여러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당연히 있어야죠. 다만 행위 자체로는 간접 배출이다 하고 하는 거고 여러분이 자가용 가스보일러 작동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를 석유나 가스를 직접적으로 연소 태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게 직접 배출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본 행위 자체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직접 배출, 그래서 간접 배출과 직접 배출도 구분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는 석탄만 얘기했어요. 한국도 지금은 정책 대상이 석탄 발전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좀 선진적으로 하는 나라라든가 지역에서는 같은 화석연료고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석유와 가스도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사용 금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선진국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윤정부 때는 동해에 대왕고래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건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서 기후위기 측면에서는 되게 안 좋은 사업이 있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게 되면 혹시 신흥적 쪽에 석탄발전소라든지 발전소에 근무하신 분 있나요? 예, 어디서 근무하시나요? 지역만. 인천, 영문. 저 하게 되면 해당 노동자들은 어떡할까요? 전통적으로 그걸 우리는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15,000명 정도가 발전소에 직접 도용, 간접 도용되어 있습니다. 이 몇 개가 폐쇄되어 있는데 거기는 또 상당 부분이 해고되거나 폐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민간 기업의 경영 판단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경기 어떤 사이클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그래도 그러려니 하면서 일정하게 사후적인 지원 정책 같은 것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할 텐데 그런데 이거는 기후위기를 막자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겁니다. 맥락이 다르죠. 그럼 내용 민주주의 계획적인 폐쇄 절차 그리고 지원 방안, 고용 안전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논의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저가 참여하고 있고요. 근데 안 그래버리면 하루아침에 단계적으로 15,000명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다행히 충북은 다행이죠. 충남의 서릉기, 경남과 영흥이 거의 나누어 절반, 일부가 경북에 있어요. 석탄발전소 60개 중에서. 그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자.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을 관리하고 예방해야 된다. 이게 노동 측면이든 산업 전환 측면이든 지역사회 측면이든 해야 된다는 게 법에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로운 정한이다. 다만 한국은 이때는 불참했어요. 저 이건 좀 비판을 했는데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이게 ILO 노동기구 있어요. 국제 노동기구거나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노동권이라든지 현 정부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때는 좀 소극적인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거 이게 제일 흥미롭죠. 강원도, 제주, 충남, 세종, 서울, 울산 이 왜 단체장이 가서 서명을 했을까요? 시장 도지사들이. 이거는 자동차 전환, 예를 들면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하자 내용이 담겨 있어서 화석연료 내연기관 차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단계적으로 이거 늘리자라는 선언들을 이니셔티브로 했어요. 한국 정부도 불참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국제적인 것은 좀 특정 목표 연도가 있고 좀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국 정부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수송 분야에서 여러 가지 기후 정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들어요. 이것도 매우 필요하지만 저는 병행이 된다고 봐요. 외국처럼 언제까지 내연차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분동을 중지하는 폐쇄 로드맵과 함께 동시에 지원 로드맵 동시에 가야 된다. 규제하고 있는 노동이 있어야 실질적인 영향이 좀 미칩니다. 근데 한국은 물론 현차라든지 여러 가지 좀 기업의 입장이라든지 하고 있어 준비가 잘 안 됐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흥미롭게도 여기 들어서 실패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때 단체장이 좀 여기 필이 좀 꽂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있어요. 뒤에 인천시장도 약간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좀 섞여 있어요. 자체적으로 했는데 우선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가장 이게 수송 같은 경우가 고속도로라든가 철도 여러 가지 수송 수단이 있긴 하지만 특정 지자체 단체장이 좀 관할하기가 좀 대중교통이라든지 하는 것들 나름대로 체육 권한이라든지 관리 소관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어필하기 좋은 것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거 서명하는 건 다 상징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선언에 불과해요. 이 권한은 다 지방정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내연차를 줄이려 어떻게 줄여요? 지금 단체장이 한국에서는. 네, 그런데 이것들 입장이 그렇게 가야 된다. 라는 의지 표명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실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한계가 있고 그러게 되면 질문이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역할이 무엇이어야 될까? 또 지금 보면 기후위기 관련 법, 에너지 관련 법을 보면 대부분이 단체장이 권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많지 않습니다.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적 구분이 해야겠지만 지방 정부의 일정 권한을 이양하거나 위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지금보다는 더라는 게 총론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고 그러면 어느 의제, 어느 분야를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가 라는 논쟁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더라도 탄소 기본 계획도 좋은 내용을 담는 것도 중요하고 실험 가능한 거 담는 거 해야 되는데 상당부는 안 되는 이유가 구조적으로는 권한이 별로 없게 합니다. 단체장들이. 또 그걸 가지고 피켓거리는 서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구조적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좀 비슷합니다. 중동에서 있었던 것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반 이후로 넘어가려고 하고요. 같이 생각해보자 토론거리인데요. 제가 두 가지 이미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고요. 너무 익숙하시죠, 거든요. 본회의장. 오른쪽 본회의장은 안 보이지만 또 별겁니다. 오른쪽 뭐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글씨도 있어요.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해소추안에 연결된 것들, 가결된 것들이고요. 제가 이 자체를 다시 보기하자는 청은 아니고 두 가지 사건을 숫자로 좀 비교를 해줘가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뜨거운 감자고 우리는 다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당시에는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상당한 다수고 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쟁점이 있고 숫자가 좀 갈렸잖아요. 그리고 매우 사회적으로 헌재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석적인 특검 등등 여러 가지가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당도 갈리고
이 숫자가 좀 바뀝니다. 다릅니다. 다수 소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다수 소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2020년 온회의장입니다. 전 세계가 유엔을 다수한국도 이렇게 결국했습니다. 그게 차원에서 기후위기 비상상황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의견입니다. 절대 다수 찬성했고 반대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만큼 만장일치 아까운 건데 이 좋은 거죠. 다수가 절대 다수가 동의한 거니까. 근데 그 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별 성과가 실적이 별로 없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기후위기 막아야 되는 건 다 도덕성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착하게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도장 찍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백이고 사실상. 그래서 요거는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 소속성 별로 없어. 제 입장에서는 제가 평가하기에는 이것은 우리 정답은 있더라도 갈리면서 뭔가 실적인 다툼 속에서 뭔가 이루어져. 오히려 이게 더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았을까? 미국이나 유럽 상대국은 기후위기 관련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선거 정책 공약으로 당당히 결정된 사례가 꽤 많습니다. 영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물론 미국은 트럼프라든가 해서 바이든이라든가 매우 다른 식의 좀 대립감이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가지를 다른 식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가져왔고요. 다음 건 오른쪽. 이거 워낙 유명해졌죠? 현재 상징부는 다 아실 거고 이제 개헌 몇 달 전에 8월 29일 날 헌재에서 나름 매우 유명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소위 기후 소송을 병합심리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는 헌재가 나름 매우 진취적인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상위법이 있는데 거기서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규정되어 있고 2050년까지에 대한 중요 국제사회에서 타임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축 로드맵이 없다. 이것은 헌법 불합치 판결로 해서 내년 4월인가요? 그때까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정해라 하고 판결이 내리는 거예요. 몇 가지 기한은 됐지만 매우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기후소송의 헌재에서 어떻게 보면 헌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소원이라든지 내라만 판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 매우 중요한 거 판결하고 많은 나라가 지금 이런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많은 나라들이 시민사회라든지 법률가라든지 학생들이 소속 헌법 내지 일반 대법원 소를 제기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지 계획이 미진하기 때문에 더 상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이 승소 판결이 나오고 있고 또 대기업,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승소 판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단순하게 국회, 그다음에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중요한 행자로 지금 다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넘어갔네요. 국가인권위원회 전전문제는 많이 헛발리도 했지만 기후위기 관련해서 인권과 연결시켜서 중요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다양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권, 환경권, 노동권 모든 것들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권 차원에서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2030년에 한국의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를 했어요.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것도 이런 기관이 다뤄? 라고 예전에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다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보면 충북이나 청주에서는 여러 가지 기관들, 위원회들도 있고 있잖아요. 정부 지정도 있긴 하지만 어떤 것들이 이런 문제를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는 과정. 단순한 지방공의 상임뿐만 아니라 하는 과정도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충북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랑 녹색연합의 자우리에서 연구소가 만든 거고요. 국가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정부가 발표한 건 아니고요. 대안적으로 한번 전국 단위에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타소리 시나리오를 전국식으로 만들어봤어요. 그건 매우 진취적인 목표를 담고 있어요. 그건 유엔에서 권장하는 방식들, 목표를 다른 문제로 생각합니다.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고장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내 기관들이 주요 내용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도를 막기 위해서는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석탄, 내연차, 원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쭉 하는 것들 국내 자료돼 있습니다. 약간의 소위 하지만 차이도 하지만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전국 단위의 국가 단위에서 감축 목표라든지 전환 목표를 세울 수 있는데 그게 그러면 지역으로 이렇게 광역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얘기거리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인구, 산업 등등이 다 다르잖아요. 또 배출도 많은 배출한 데가 있고 적게 배출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때는 송전망이라든지 에너지 번역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여기 세종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번역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 중장기적으로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가덕적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만을 100%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관련해서 번역 그리고 해당 시군이 협력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정량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었어요. 이런 차원에서도 그럼 충북이 그리고 청주가 흥덕구가 보세야 할 것인가 라는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고요. 이건 뒤에서 넘어가 볼게요. 뒤에 설명드렸구나. 뒤에 청주, 충북은 뒤를 보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죠? 3시.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갈게요. 제가 연구소가 2008년에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당시가 집행부가 정부가 MB 때였었어요. 그래서 MB 초탄소 녹색 성장, 초탄소 이미 들어가 있긴 해요. 지금 초탄소란 말을 쓰지 않고 탄소 중립이라든가 탈탄소란 말을 쓰는데 녹색 성장 들어가 있었고요. 사실은 4대강 사업이 중심이었던 거긴 해요. 원전 한대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많이 싸웠었죠. 그리고 이후에 현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확실히 색깔이 달라요. 같은 위상정부에서 좀 색깔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국내에 많은 이 학자들이 공동대에 이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거시적으로 단계별로 구분한 묘사한 이미지예요.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크게는 4단계로 구분을 해요. 물론 약간 기계적이지만 그러면 처음에는 동안 활주로에서 기내식을 놓고 승객도 타고 하잖아요.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활주로를 떠납니다. 이제 이륙하는 거. 그리고 속도를 높이다 가속 단계. 마지막이 안정한 단계로 얘기해요. 4단계로 된다. 그래서 최근 평가는 3단계에 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독일, 덴마크, 영국 등등 이런 나라들이 아무리 뉴스에 많이 나오는 나라 있잖아요. 탄소 중립이라든지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나라들.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관련 법률, 예산, 조직, 그다음에 국민의 동의 등등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느 단계에 있어요? 준비 1단계. 너무 짠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덴마크는 저는 완성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이 3단계라고 하시니까 2단계라고 생각했다가 1단계. 다른 분들 네. 다 동의하세요 1단계? 좀 조금 아쉬워할 분들도 있을 텐데 자기가 나인 만큼 저희가 몇 년 동안 비슷한 질문을 이런 자리에서 여쭤보면 평균합니다. 1.5단계라고 합니다. 1.5단계. 다만 전 정부 때 보면 조금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약간 후지라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됐고요. 이것을 이 학자들이 그러면 이게 말처럼 수술해서 소프트하게 실행 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선진국도 그랬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거나 그래요. 전쟁이 나거나 정권이 교체되거나 할 경우에 경쟁이 올 때는 그 나라가 것들이 속도가 바뀐다거나 등록이 이탈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나타내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전 주요했던 게 전정부대가 백래시, 에너지의 백래시가 이루어졌다. 다행히 빨리 진압이 돼서 원상복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보는데 또 모릅니다. 이게 어디로 쓸지. 이것들 매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장기간의 전환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세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 검토, 미행 평가가 매우 중요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는 유엔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중간에 실행 평가하고 또 5년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일반적인 방식이긴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는 이게
준비하고 이륙할 때, 가속할 때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일 수 있어요. 예컨대 충북, 청주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의원님도 계시고 국회, 지방의원 등등 계시지만 혹시 참여를 해보셨나요? 심의 의결 정도 참여하실 수 있고 아니면 공보고사항도 할 수도 있고 여기 계신 시민들은 계획 수립 과정 그 자체를 모르셨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혹시 어떤 특정 에너지 탄소중립 위원회라든지 국가에 소속이 돼서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혹시 질문 다시 정리하게 되면 충북 또는 청주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할 때 다 했습니다. 그 정보를 알고 계셨을까요? 수립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저희 청주시의회에서 네. 준비위원회 특별위원회 풀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학습해서 공개해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혹시 유형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의원 몇 분은 지금 참여하실 것이고, 일반 시민, 당원 여부를 떠나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숫자를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지방자치단체마다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의 룰이 좀 다릅니다. 광역과 기초 다르고요. 그런데 편향되어 있는 지자체가 너무 많아요. 공무원 수가 상당한 경우가 있거나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냥 밤에서 주로 추천한 사람들 중심이거나 또 일부 시민단체, 환경단체, 지역 주민 조직이 들어가긴 하지만 수가 매우 적거나 남성 여성 비중이 매우 편향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그때 다른 무엇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걸 지금 숫자를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끝나고 가시면 첫 번째는 우리 동네에 관련해서 조례가 있냐 없냐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례 확인할 수 없지만 위원회라든지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반영되어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차원에서 한번 할 수도 있겠고요. 지역의 차원의 탄소중립위원회 활동들 이후에 한국적인 사업 내용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 과정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해서 계획을 한다는데 이런 문제 제기 내지 이런 고려사항들이 반영하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은 숫자로 40% 감축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 숫자가 거의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숫자 이면에는 동물도 있죠, 식물도 있고요, 또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사람이 이걸 고려하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감축 수산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부분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많은 지자체들이 좀 소홀합니다. 이것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돼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감축은 잘 안 되지, 각종 사건 사고도 너무 많지.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 건 사회 심리적으로 분석합니다. 이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책임을 선진국에서 전가한다거나 우리가 아니라 남들이 먼저 하면 되지, 우리 승차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엄청난 기술이 있어서 한 방에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것들, 기술적 낙관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부작용 이겁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거기다 돈을 써? 복지라든지 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반론도 있어요. 일정하게 같지만 이것을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가장 유용합니다. 비관론, 특히 젊은 학생들, 청소년들이 이런 의견이 사람도 세고 많이 나요. 이미 1.5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그냥 잘 살다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가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생물학전가에 가장 젊으신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이신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굳이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더 많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먼저 태어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본인하고 상관없이 국가 평균으로 볼 때는 배출량이 많습니다. 지금 젊은 청소년이라는 학생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많이 없겠죠. 물론 개별적으로 다릅니다만.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은 왜 기후 불평등, 탄소 불평등을 말하냐면 이겁니다.
전 세계입니다. 하게 되면 상위 10% 소득이 전체 50%를 배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60억, 70억 정도라고 하면요. 그리고 하위는 10%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매우 극단적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뭐 억만 단위, 백만 그런 하잖아요. 엄청나게 배출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책임있고 감축해야 한다 말하는 것은 일견타당해 보이지만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배출 책임 별로 없는데 왜 내 감축을 돈 들여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로 활동을 하면서 노력을 해서 줄여야 될까? 또 어떤 분은 오히려 더 많이 배출해도 된다는 논리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해 볼게요. 요거는 PKT로 한 곳이 유명하죠. 그 양반이 있는 조직에서 매년 전 세계 불평등으로 걸리는 것 중에 탄소 불평등이라는 것들이 계속 한 챕터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약간의 해외에서 분석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런 비슷하게 보면 한국에서 소득 분위로도 나눠보면 한국은 대충 약 1년에 7억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대충 이제 그러면 한국은 30년까지 40% 목표가 감축 목표예요. 이거 외우시면 좋아요. 2018년 배출량 기준. 그러면 100이라는 것을 2018년에 배출했다면 30년까지는 60으로 줄여야 40% 감축이겠죠. 이것도 한국은 정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너무 높은 숫자 아니냐라고 하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는 숫자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유엔에 공고하는 50% 감축으로 계획을 해보면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한국의 상위 1%입니다. 여기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상위 1%죠. 상위 1% 여기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분들은 평균입니다. 1% 평균은 1년에 180톤 정도 배출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근데 전체 평균 약 5천만 인구 나누면 평균이 13.7톤 배출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엠빵 하게 되면 14.7톤으로 할당을 할 수 있어요. 추정이고 실제로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때는 뭐 자기 자산이라든지 포도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뭐 자가용이 있냐 없나 다 달라요. 근데 그러면 50% 감축하게 되면 14.7톤을 2분의 1 하면 10.4톤으로 줄이는 게 국민들에게 요구할 때는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요구사항입니다. 근데 요거를 똑같이 50%할 거냐 아니면 7.4톤에 다 맞춰갈 거냐. 그러니까 대별되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시간이 길어서 매우 철학적인 내용이 뭐하는데 그러게 되면 여기에 50% 줄이면 얼마죠? 90톤이죠. 근데 7.4톤에 맞추라고 하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전자는 기술적으로 인정해 줄 겁니다. 더 이미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그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후자는 기계적으로 평등입니다. 여기 다 맞추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 라고 말하면 다른 전체 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좀 조세로 해결하든 다른 식으로 해결하든 간에 이런 것들의 철학적 배경이 다릅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데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배출이 한다 하더라도 그 이면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정이라든가 정의, 평등 같은 개념들을 도입하면 얘기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타소물 기본법이고 여기 따라서 관역과 구조가 유사 형태의 구성되어 있는 조례들이 있어요. 제초기가 있고요. 이것만 볼게요. 국회에서 나름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만 대전할 내용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후적이라는 용어, 또 정의로운 전환 용어, 에너지 전환하는 것이 기존에 없던 법정 용어를 새롭게 신설된 법정 용어입니다.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기후정의, 유엔 파리 협정 등등의 많은 나라를 체크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동과 실적 참여, 이거 교과서적인 얘기죠. 근데 국가에서 잘 되고 있냐? 안 그러면 지자체 잘 되고 있냐? 조금 물음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담,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담, 그리고 편의도 있습니다. 이것을 공평, 공정하게 나눈다. 그리고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한다라는 나름의 의미 있는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요. 또 유사한 개념으로 적용을 전환, 이 전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역, 산업, 노동, 농민, 중소상공 등등을 보호하고 취약성이라든지 피해를 예방하는 관련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 중에서 어떤
좀 더 신경을 써야 강조할 부분 무엇일까를 찾는 과정들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취약대책이라든지 정책에 의해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받거나 부작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계층, 대상이 누구일 것인가 찾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정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계획도 없는 건 아닌데 해당 지역에 맞게 노력이 더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국토연구원에 나온 자체 보고서인데요. 이게 서로 나가서 빨간 색깔 왠지 경고선 같죠? 위험한 그래서 산업, 탄소 많이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들이 많이 있냐 없냐. 충북은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당연히 시멘트. 충북은 시멘트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느 쪽에 문정부 잘 만들어놓은 보고서입니다. 제가 시사하는 보고서인데요. 한국에는 7개 정도 산업업종, 그런데 오직까지 가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산업업종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는 발전소, 에너지 쓰는 거, 산화력 발전, 자동차, 철강, 제철,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충북은 시멘트가 가장 직접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질적으로 해결책이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한번 찾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청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주에서 뭐가 있을지를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산업이고 이런 공공건물을 내지 않는 일반 주택, 아파트 포함해서 늘 건물 중심으로 해서 취약성들,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럼 충분히 좀 작아서 제가 이 중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짜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행정부는 자치구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법정계로 수립할 의무가 없어요. 사실은 알기로는. 그러게 되면 자체적으로 뭔가를 어떤 정식 보호선을 만든 다른 형태로 만들든 간에 그 접근하는 방식을 좀 돌파구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 상위 계획에 청주 계획에 그 잘 반영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별도로 한번 조사하는 것들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시민을 참여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훈련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 겁니다. 그걸 마지막입니다.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 지나서 광역을 수립하고 또 1년 지나서 올해 상반기 때 기초가 수립해서 다 정밀 보고가 마쳤고 실제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이 다른 지역과 만년 정량을 보여주는 파이 큰 거고요.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시 아니면 지혜적 지역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오른쪽도 이건 환경부에서 만든 이미지인데요. 17개 시도 강역을 다 모아보니 자체 17개 시도의 기본계획을 모아보니 이렇게 돼요. 여기 있는 파란색 붉은 글씨는 서울을 38% 감축하겠다. 언제까지? 30년까지. 그리고 보통 40, 그냥 전국표가 국가목표가 40%니까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 수를 많이 해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전국표가 있으면 그 가운데 점입니다. 40%. 이거 뭐 열심히 할 거면 35%, 45%, 안 할 거면 35%. 이 선에서 추천할 필요입니다. 사실은. 실제 지역사회에서 의견 잘 수립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40% 내에서 플러스 알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다 40%, 40%. 그런데 여기 광주, 그 다음에 강원은 왜 이럴까요? 얘들이 좀 이상한 애들인가? 왜 그럴까요? 석탄발전소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신직인데 흡수원, 다시 생각해보면 흡수원. 여기는 함수 중립 목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흡수가 포함돼요. 그래서 살림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마이너스만 하고 있다고 가정을 전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 좀 잠깐 모르겠지만 미치지 않고 숫자 나올 수 없어요. 사실은 복잡해요. 숫자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혜택을 넣는 것도 숫자를 만들기 좋아요. 이 지역은.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는 세상에는 풍력 중심 재생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좀 목표를 상향할 것도 없고 여기 어디냐? 여기 중국 40%가 적당할까요? 적합할까요? 어떻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40%도 이게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으나 그조차도 할 수 있을까? 지금 저도 어렵고요. 현재 환경부 장관님도 사석 공석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별건데 그래 불구하고 충남은 이미 2015년부터 활성탄 정책을 정부 정책이 바뀌기 전부터
도민들이 함께하는 탈석탄 전기로운 전환 에너지 전환 선언을 했어요. 저희가 참여해서 같이 했는데 하고 그때 도지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나온 한 10년 가까이 노하우가 있어서 숫자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에 대한 지역 도민들이나 지역 사회 동의가 일자리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있다. 다만 이것도 자체적 정권 교체 때문에 최근 동안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입니다. 이거 보신 분 충북과 청주 행동은 없습니다. 오른쪽에 2022년에 발표한 충북 탄소중립 기본 계획입니다. 약칭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약 40%.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부분 섹터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순환 경제, 흡수원, 산림 중심의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전환, 그다음 산업 이것은 기술적으로 흡수하는 것들 수소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세부 정책들이 있어요. 보고서도 매우 두껍습니다. 처음 보실 수 있는데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에는 어떻게 설득력 있는 비전일까요? 맨 위에 기후위기로부터 안정하면서 가능한 탄소중립 충실한 이걸 30년까지 실행한다는 거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하다고. 이 비전은 매우 좋은 표현이지만 이 자체를 실현하기에는 어려울 거다. 그 이유는 뭘까요? 2030년은 짧고 아까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 중에 이제 저희가 기후 위기에 있어서는 이제 그 기존의 건축에 대해서 뭐 새로운 리모델링을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그 어떤 분들은 냉난방이 잘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도 주차하고 살거든요. 그런 곳은 냉난방이 조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유럽이나 외국에서는 이제 기존에 건물을 새로 냉난방을 지금 잘 해서 여러 가지 그 기후 환경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기후위기라고 하면 저희는 하는 게 뭐 하천물, 하천 뭐 넓히고 이런 거에 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아직 그 모성 청산한 아직 그쪽도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정에 있는 주택, 주택 문제, 도시 문제, 그리고 그러한 자연 환경이라는 문제, 산사태 문제 이런 것들이 5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40% 자체는 말했던 것처럼 정정책의 주제에서 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러면 수학 분석 같은 걸 해서 충분히 전략적으로 어떤 게 장점이 약점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 살리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밖에서 봤을 때 충북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약간 장점이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태양광 등등의 산업 제조시설이 괜찮아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많이 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태양광 제조 관련해서는 진짜 장점, 녹색 경제 산업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더 키워나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라면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발전시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제가 LNG라든가 쟁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장점이다. 그러면 나도 시멘트는 약점이지 않은 게 관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산업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통계 잘 안 넣어요. 지자체에서는. 왜냐하면 정부 소관이라 라고 해서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성공보살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세금도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환경부랑 지자체가 밀당 같은 게 좀 있어서 산업 부분에서 생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나 맥가에 관련해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전략적으로 이 40%는 집에서 불구기 운동 매우 중요합니다. 폐기물 관리하는 분리수거 잘해야 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하더라도 그거 잘한다고 해서 숫자 절대 못 만듭니다. 이건 팩트죠, 팩트.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다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동원돼서 하는 것들은 주민들이 도움을 해서 좋게만 하면 참고 나쁘게만 동원일 수 있습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캠페인이 있는데 이 다양한 캠페인들이 실제로 그게 어떤 영향이 그리고 또 숫자로 보이지 않는 그만큼 성과 도움이 있을 거고요. 요거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불구기하고 분리수거 잘한다고 해서 절대 숫자 근사치 못 갑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좀 공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주 이건 여기 약 40%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구분은 비슷한 카테고리지만 건물 에너지를 묶어놨고요. 그다음 교통, 폐기물, 수산, 수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 내용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챕터는 환경 지침이기 때문에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보고 혹시 이거 보신 분? 청주 선생님 보였을 것이고 또는 보였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는 30년까지 실행되는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좀 꼼꼼하게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이 보고상에서는 어떤 것을 전략적으로 삼고 있는데 이게 괜찮다면 우리가 얼마나 동참할 것이냐. 또한 보고서에서 미진하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아예 부지한 경우에는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가기보다는 계획서를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그건 차치하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행정계획 같은 걸 수립을 해서 같이 할 거냐를 민간 협의 잘 해서 민간 차원에서 많이 협의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거의 끝나가는데요. 또 하나입니다. 법정 계획 중에 방향은 지역 에너지 계획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충북이 지금 착수보고 끝나고 진행 중이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부산건 왜 뺨에 그런 질문도 있긴 하겠지만 현실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서는 지역 차원에서는 에너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내가 태양광 사업 정도는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 계획 수립은 예전부터 수립된 건데 지역에는 모든 에너지 계획을 수요, 공급 측면을 다 다룹니다. 재생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문정부 때 일괄적으로 수립했던 거에서 각 시도가 17년 기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만큼이고 25년까지 이만큼 올해는 2025년입니다. 그럼 평가작을 잘해야 됩니다. 이 숫자를 달성했는지 됐으면 어떤 조건 때문에 이유 때문에 달성했고 안 그러면 왜 그런지를 봐야 됩니다. 렌즈가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얄빠르게 서울, 경기, 전북, 충남 네 군데가 지역에는 얘를 다 먼저 수립을 했어요. 다른 지역은 올해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랑 이곳으로 수립했습니다. 목표입니다. 태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도민들하고 하는 시나리오 시험을 해서 만든 겁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에너지를 통과시킨 거고요. 숫자가 보면 행사법입니다. 30년까지 자리분율이 90% 넘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속도를 빨리 내야 되는데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실시간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충북의 맥락에 맞게 해야 된다. 강조드리고요. 이것은 민주연구원에서 저희가 했던 보고서예요. 원래 저번 총선 때 용으로 만든 거고 일부는 전부 개선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기후에너지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일부는 좀 필터링이 거쳐서 정책 공약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오늘 미처 시간대에 많이 오랬던 부분은 관심 있으신 분은 따로 추후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름 의미 있는 정책 공약이 있습니다. 21조 예선 때 이런 내용들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REB도 있고 ESG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지역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하시고 우리 지역에 수용 가능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이니까 좀 뽑아내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물론 국정과정 이후에 과정을 거쳐서 좀 구체화되거나 이렇게 가담되는 거 있다 하더라도 검토를 해보시면 마을 단위 할 수 있는 태양광 관련해서 한다거나 그다음에 재생 확대라든지 건물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다른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지원 정책 중에서도 충북이나 청주가 다른 지역에 잘하고 있냐라고 제 기억에는 없어요. 잘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운영 5개국이 나왔던 것들도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처 하지 못했던 공공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도 정책 공약에 발전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좀 총론적이고 최근의 동향이라든지 우리가 함께 어디에 봤으면 좋겠다라는 흐름을 설명드린 거여서 이후에는 얘기할 필요 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관심 있는 분야예요. 몇 년 전부터 떠들고 다녔는데 이제 약간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기후시민의회, 기후시민총회, 기후시민회의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나름 벤치마킹 대상됐던 유럽에서 넘어온 거고요. 그것들을 시민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무작위 추출로 될 수도 있겠고요. 선두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 이 내용으로 개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조항이 들어갔어요. 개헌에서. 이 시민 의견을 받아서 그리고 국내 비행기를 금지하는 것도 시민들 의견에서 다른 겁니다. 2시간 안에 대중교통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말고 있는 경우에서는 단 철도라는 게 있으면 그 내에 있는 국내선, 항공선은 중지한다. 최신 일주일에 한 번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시민의 아이디어로 매우 작은 것부터 나가서 관련해서 법률을 바꾼다거나 더 큰 것은 상위법 바꾼다거나 헌법도 바꿨어요. 이런 과정들에게 일정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시민의회를 할 수 있겠고요. 또 나라마다 방식이 달라요. 요거를 지금 국회라든가 국회의원들 용산에서 관심이 있어 하고 이런 것들 실제로 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 저희 요구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많이 봤어요. 충남은 특히 충남에서 많이 봤고요. 경기도 최근에 했고요. 요거를 충분히 한 청주나 해보시면 매우 좋아요. 특히 법정 계획 수립할 때 시민들의 정보 공부도 되고 내용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특정 사업, 개발 사업에 대해서 논의할 때나 다양한 정책들 할 때도 하는 게 좋고 마지막입니다. 충북과 청주에 탄소중립 기본 조례 등등이 있어요. 거기를 적어도 위원회 재구성 같은 것도 넣어야 되시고 경기도처럼 경기 기후 도민 회의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자치법규에 그 조항인데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일부 개정사항을 해서 논의되니까 그런 데를 반영을 해서 실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분 넘었습니다. 31분이네요. 그러면 중간중간 의견을 좀 들어서 그걸 가능을 하고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나머지는 말씀하십시오.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